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식입니다. 이 현직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모든 일정상 바빠서 사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요. 또 전직에 물러나면 찾아줄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남 대표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리고요. 무엇보다도 기업하시는 여러분이 가장 저는 고생 많이 하신다고 생각해요. 저희 단체장이나 국가의 녹을 먹고 일하는 사람들은 직원 봉급줄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늘 그럽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정말 쉬운 것 중에 하나고 봉급 이익을 창출해서 봉급줄 걱정하는 걸 해봤냐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 많이 갖거든요. 이 자리에 계시는 CEO 여러분들이야말로 애국자고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론적인 강의보다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또 그러한 정책들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마 전역을 하신 식후이기 때문에 좀 졸리기도 하실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충실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국회에서 12대 13대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을 하면서 국회가 한번 열리면 임시회가 한 달 가거든요. 정기에는 한 3개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보좌관들이 많고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할 때만 하더라도 이 보좌관들이 거의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잠을 잡니다. 국회에 한 달간 앞에 있는 거 목욕탕간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의원들 이제 정책 질문 하면은 보좌관이나 비서관 뒤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면서 실제 들립니다. 그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게 주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무한한 그 역량이 있는 게 인간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사선 담양군 살림을 하게 됐는데요. 정부를 6대 정부를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는 저는 이제 퇴임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했습니다만은 그 6개 정부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각 정부마다 정책의 특이성 또 그걸 잘 담양군에 접목을 하고 해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정책으로 16년간 담양을 디자인하다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담양군 일반 현황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정책, 도입 배경,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정책, 생태도시 정책 우수 사례 맺은 말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기업도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 기업이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을 건가, 이게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담양의 홍수 조절지예요. 이명박 정부 때 시작이 된 건데요. 농민들이 반대해서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됐어요. 저희 담양으로서는 대단한 건데 이 둘레길이 제반 길이가 7.85km입니다.
약 8km인데요. 이 부분이 담양에 앞으로 최대 지금 관광지보다 더 좋은 관광지가 될 겁니다. 미래 관광지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할 때 요 1저루지, 2저루지, 3저루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제방을 1저루지는 목백화, 2저루지는 느티나무, 아니 저 이판나무, 3저루지는 느티나무. 근데 밖에 쪽은 하천 쪽으로는 좀 못했어요. 익사청에서 못하게 해서. 그래서 여기는 민간이 우리가 신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용전 담양의 대전면에 있는 28,000평의 대나무 숲인데요. 제가 민선 3기 때 군수 당선되어 가니까 익산청에서 고발을 해왔어요. 여기를 철거해라, 싹 없애라. 28,000평. 근데 도의원 때 제가 운이 좋게 해외를 많이 갔습니다. 그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일본의 하천숲이 정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걸 보고 일본으로 달려가서 일본에 가서 사진 찍어 와서 정부에다 제출하면서 보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구 보존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한번 전문가한테 물었더니 환경정책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내륙습지로 지정하는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내륙습지 1호가 된 겁니다. 민선 3기 때. 자, 한번 보실까요? 거대한 철새 도래지가 됐습니다. 이게 담양의 자원입니다. 이런 생태 자원을 없애버릴 것을 저희가 지켜나가는 사례. 저희 좀 마치겠습니다. 그 묘지 제가 모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3년도에 이게 지금 5개 납골단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환경 디자인을 해서 만든 5개의 납골단이 공공기관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유시민 장관이었을 때인 것 같은데요. 9억 5천의 정부의 지원을 받고, 그런데 한 5억이 또 부족해요. 그래서 김두관 장관이 행자부 장관 계실 때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김두관 장관께서 남해 군수를 하셨거든요. 장병문화 개선을 하다가 낙선을 했습니다. 낙선된 덕분에 행자부 장관이 됐어요. 근데 그 5억만 특별교부세를 주십시오 하고 올려놨는데 그날 김두관 장관님이 사퇴 선언을 하더라고요. 내가 뭐처럼 이제 올렸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사퇴를 하시고 말구나. 한 며칠 있으니까 행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관님께서 결제를 해놓고 가셨다고. 그래서 5억을 더 추가 받아가지고 지금은 다시 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이 부분에가 전부 공동묘지입니다. 묘지들이. 이 묘지들을 참 이관을 다 시켰어요. 제가 일과 끝나면 이 마을로 가서 설득시키는 일, 설득시키는. 지도자는 또 오는 아마 CEO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이제 단체장을 해보니까 가장 큰 중요한 리더십의 하나가 방향성, 끊임없이 방향성을 옳게 잡는 것, 그리고 중심을 잡는 게. 군수가 뭐 민원이 좀 발생했다고 해서 좌측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가고 그러면 직원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우리 군수 또 언제 들어올지 몰라. 안 믿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끊임없이 방향성을 바로잡고 그 방향으로 일관되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때로는 구성원들을 설득을 해서, 이해를 못하면 설득을 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소통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낙선하는데 큰 기여를 하거든요. 제가 612표로 떨어졌는데, 선거가 돌아오니까 묘지에 관련된 이해관 당사자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우크라이나 업자, 장비, 또 일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다 반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저 반대했던 분들이 다 여기 오시고, 저는 가끔 일을 하다가 이곳을 갑니다. 제가 방문을. 왜냐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진이 다 붙었잖아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제가 거기를 가면 늘 겸손해져요. 제 스스로가 오만해졌다 하면은 그쪽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저를 다스리고 오는데요. 오신 분들이 제 손을 잡습니다. 옛날에 내가 재무소 너무 그때 욕 많이 했어. 미안해. 여기가 교자묘가 돼서 너무 거리가 좋거든요. 위치가 광주하고 담양에 그 중간 지점에 있어서 지금 여기는 효자 묘지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곳이 이제 단빛문화지구라고요. 저희 군이 SPC를 설립해서 진흥을 하는데요. 인허가만 진행하는데 5년 걸렸어요. 협의기관이 우리 자체 내부까지 포함을 해서 60개 기관. 일반 기업들은 다 망하겠다. 5년의 시장의 변동, 여러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참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각성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민선 4기에 낙선하고 5기에 들어오니까 이곳을 일반 산업단지로 도의 승인을 받아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 박준영 지사님인데, 지사님 뵙고, 지사님, 담양군에 일반 산업단지 도가 승인을 하셨던데, 그 현장 확인해보고 승인하셨습니까? 난 현장 보고, 거기가 저희가 혁신도시 경쟁했던 곳입니다. 여기다 산업단지 만들자고 하는 것은 금남로에다가 산업단지 만드는 거자 난 똑같습니다. 이 산을 다 밀고 여기에다 산업단지 만들겠다고 해서 그 산업단지는 제가 옮기고 여기에다가 문화, 주거 단지를 만드는. 저 아파트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저 아파트가 동간의 거리가 저렇게 공간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여기 빼놓고는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제가 다녀본 곳으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금 12층인데 당초는 저희가 12층 안 하려고 했어요. 담양은 7층 이하의 저층 도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민간 사업자 SPC 하는데 국내에 대기업이 넘어졌어요. 한 군데가. 그런데 나중에 중소기업에서 하는 건데 여러 가지. 그래도 양쪽에 산에 스카이라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2층으로 제한을 시켰고요. 그리고 반드시 여기는 지붕형으로 가고 지구단위를 그렇게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그 아름다운 자연에다가 주택을 지으면 왜 마을이 망가집니까? 유럽은 주택을 지으면 예쁜데 대한민국은 왜 망가지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유럽은 지붕형으로 가기 때문에 이 박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박공 이상 자연과 잘 어우러진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게 최대의 관광 자원이 되는 거예요. 관광도 이제는 테마 하나 가지고 관광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 지역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문화적으로 세련되어 있느냐, 얼마나 깨끗하냐. 이게 도시 이미지가 한 지역의 관광 자원의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도 역시 한 제품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토탈 이미지가 그 지역 기업을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페이스동 국제학교가 들어오는데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여기 산업단지인데요. 사실 여기는 일반 산업단지가 아니라 디지털 단지는 만들고 싶습니다. 제 꿈은. 그런데 우리 지역이 디지털 산업의 여건이 형성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방이 중앙을 서울을 빼놓고는 디지털 산업단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심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양에 개별적으로 공장을 못 짓게 하는 대신 여기에다 좀 직접화시키는 거예요. 이곳은 35%가 공공시설과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잘 되어 있는 산업단지가 녹지 비율이 보통 8%, 9%예요. 우리는 여기 녹지 비율이 17%가 넘습니다. 모두 지중화되어 있고요. 앞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30년 안에 여기는 디지털 단지로 바꾸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부분 안 하겠습니다. 저는 광주 전남이 정말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프랑카드, 사실 여러분 프랑카드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몇 개국 없습니다. 아마 이 중국이나 일본, 한국 정도. 한국이 정말 프랑카드 너무 심하죠. 프랑카드만 없어도 도시가 깨끗해요. 우리가 프랑카드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담양은 잡혔는데 광주에서 금요일에 와서 게릴라 하시는 걸. 문화재생 이게 또 설명할 일들이 참 많은데 시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단빈예술창고는 원래 이게 지금 천연기념물이에요. 감방제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문화재청에서 창고를 철거하도록 한 겁니다. 제가 절대 철거할 수 없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땅들을 국비 70%를 받아서 우리가 국예림을 조성하고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라고 하면서 여기에 있는 양곡창고가 역사가 있고 이 양곡창고를 문화로 재생시키는 게 좋다. 단빈예술창고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성공된 사례. 대나무 파이프오르가 유일하게 공연하는 장소이고요. 그 옆에는 단빛예술 야외음악당입니다. 담양에 오시는 관광객이나 담양에 있는 우리 국민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좋은 음악을 듣고 우리가 사는 게 왜 사는 겁니까?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수단이죠. 저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철학을 이해하고 인문학을 이해하고 인문학도 같은 겁니다. 문화와 예술을 접하고 이런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일생 동안 돈 벌고 문화와 예술을 접하지도 못하고 가는 그건 정말 불행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부터 제가 예술의 전당을 가보니까요. 이 아이들,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 유치원생들 끊임없이 예수의 전당으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거기에 고흐의 작품 전시도 있고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렸을 때 뭔지는 모르지만 감각적으로 그 접하는 것이 일생을 좌우하는 거죠. 세계 유명 예술인들이 어린 시절에 그런 접했던 감각적인 기회가 그런 성장하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양의 아이들이 또 광주 전남의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담양에서 생태와 자연과 함께 작품도 보고 음악도 보고 저희는 여기에다가 큰 스크린을 만들었습니다. 국내 유명한 예사이다 노래를 해서 유튜브로 세계적인 공연을 상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추천 경기장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또 장기적으로는 여기에 공연을 관광 자원화해서 마니아들은 그 공연 보러 오는 거거든요. 이런 문화 예술 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전 담배 양을 먹다가 지금 한참 꺼질 중이에요. 시간상 자, 이 부분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인들 변론적인 얘기인데요. 대전환 시대 말씀 많이 들어봤죠? 대전환 시대. 그냥 전환한 변화의 시대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대전환의 시대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변혁의 시대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나 지자체나 국가나 혁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결론적으로는요. 이 대전환의 시대는 우리에게 많은 이기면서도 기회를 부여하는. 자, 4차 산업 얘기 많이 하죠. 4차 산업은 뭔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 디지털 산업으로 가는 겁니다. 디지털 사회로 가는 거죠. 디지털 산업으로 가는 핵심은, 사회로 가는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AI 반도체입니다. AI와 AI 인공 로봇입니다. 로봇.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의 현재 만일에 완벽한 그 디지털화가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현재 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모두 기록을 해둬야 합니다. 그 기록을 해서 그 기록을 가지고 AI에다 입력을 해서 AI가 인공지능 또는 인공 로봇으로 운영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린 사회로 대전환입니다. 기후위기와 자원고갈입니다. 여기에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내년부터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는 기후위기 환경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지방 정부는 탄소 중립 도시를 알아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 모든 부분들. 그래서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신가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기후변화 영향평가제도, 온실가스 감축 예산 감축 인지 예산제도, 광주시뿐만 아니라 정부도 이 예산을 많이 세울 겁니다. 이 예산을 세워서 여러분 기업하고 접목을 해서 그 R&D 연구해 나가는데 해야 할 거고요. 녹색 건축, 교통, 탄소 흡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혹시 이제 풍력이나 그 태양광 하시는 부분들 아마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탄소 중립 2050년도에 가면은 우리나라 핵융합 발전소가
실용화 단계에 접어듭니다. 핵융합발전소. 원자력은 우라늄으로 쓰잖아요. 우라늄으로 원료로 하기 때문에 방사성, 그 다음에 핵폐기물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핵융합발전소는 인공태양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수소가 원료예요. 그래서 방사성, 폐기물, 그리고 에너지를 무한대로 생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기술이 앞서가 있는데요. 1억도를 성공을 시켰고 1억도에서 25초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24시간까지만 유지시키는 기술이 개발이 되면은 핵융합 발전소가 실용화가 오는 겁니다. 단가도 아주 저렴합니다. 그러면 태양광, 풍력, 이 대처,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기간이 얼마입니까? 한 25년에서 30년. 아마 30년 안에 핵융합 발전소가 온다. 이러한 사회, 그리고 여러분이 생산하는 모든 상품은 자원의 고갈 문제가 있잖아요. 이 자원을 재활용하는 기술, 친환경 기술이 우리가 제조업을 하든 유통업을 하든 모든 산업의 생명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활용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우리 단명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늘 언제나 온수대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